중국 인민은행이 최근에 보면 유동성 뭐 회수를 통해서 뭐 긴축을 하겠다, 약간 그런 안시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8%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뭐 경제가 잘 굴러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미리 긴축하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까요? 중국은 조금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보다 유리한 게 뭐냐면 투표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포퓰리즘 정책을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전 세계가 돈을 풀 때 상대적으로 비하면 막 푼 거 아니에요. 네. 좀 자제를 했어요. 맞네. 왜냐면 정책을 그때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올해 들어오자부터 첫 번째 정책이 부동산 대출을 지금 그만버린 거예요. 네. 특히 일선 도시, 상해, 심천. 아. 예, 아예 부동산 아예- 대출을 못하게 해버려요. 아예 못하게 됐어요? 예, 지금 아예 못하게 해요. 두 도시가. 액수하고 상관없이요? 예, 그냥 부동산 대출을 못하게 해요. 오.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앞으로 유동성 문제 폭발할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작년에 중국 경제가 그래도 괜찮아진 게 두 가지 이유예요. 수출이 엄청 성장했어요. 예. 수출이 성장한 이유가 유럽하고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생산이 거의 정지가 됐어요. 그렇죠. 그걸 예. 다 중국이 해줬어요. 아. 예. 그래서 옛날에 중국 특히 방역 물자품들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중국에서 수입 안 하던 것들을 다 수입해 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자기계 부품들 있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사람들. 네, 예. 집에 있으니까 이런 걸 더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60 몇 프로 증가하면서 확 늘어나는 바람에 GDP의 30%가 수출로 채워졌어요. 네. 원래는 옛날에 막 수출 공원대가 마이너스고 뭐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부동산이에요. 아, 부동산 다 올랐구나. 작년에 부동산 투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네. 작년에 부동산 투기도 엄청 발생했고요. 예. 가격도 엄청 올랐어요. 모바일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하고 수출이 수출하고. 작년에 중국 경제 3, 4분기 경제를 끌어올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다 부동산 갚버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부터 지금 또 잡기 시작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주의국가 좀 표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전 세계가 막 돈을 막 자기 돈처럼 뿌려줄 때 중국만이 돈을 안 뿌려줬어요. 네. 중국이 한국처럼 막 돈을 국민당 돈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서 지금 누구나 다 돈 줬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중국 막 돈 찍어서 막 준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중국이 뭐 그런 긴축 이런 거는 또 좋습니다만 약간 정책의 리스크 이런 걸 우리가 또 우려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마윈 전 그러니까 알리바바 창업자 한 3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최근에 이제 돌아왔더라고요, 공식석상에. 이 상황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질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 마윈이 어디 갔냐고.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 다 아는 거 아니고 저는 그냥 경제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마윈의 행방을 묻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질문 많이 받았다고요. 네. 예, 예, 맞아요. 근데 갑자기 또 막 언론에 뭐 나와가지고 다행이죠. 그 질문 안 받게 생겼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분위기상 보면은 그 엔티 파이낸셜이 다시 재상장 얘기가 나와요. 네. 왜냐면 중국 이민은행장 부행장 예. 초미로 그 사람이 올해 안에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뉘앙스를 내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말은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주주 구성이 변했어요. 엔티 파이낸셜이 이제는 중앙기업이 됐어요. 네. 중앙기업. 예. 혹시 제가 기업 얘기 중국 기업의 등급에 대한 얘기 해드렸어요? 많이 그거 뭐, 없었습니다. 중국은 예. 국유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근데 국유기업도 등급이 있어요. 네. 예. 국무원에서 직속으로 관리하는 거는 중앙기업, 네. 중앙기업. 중앙급, 네. 중앙기업. 그래서 중앙급의 이사장은 차관급이에요. 네. 장관 아니면 차관이에요. 네. 네, 행정직도 있어요. 네. 이 기업의 이사장인데 공무원직이에요. 장관은 차관급이에요. 네. 아니면 국장급. 예. 이 세 개, 중앙기업도 세 개 등급으로 있는데 이렇게 나눠요. 예. 그 다음에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유기업이 있어요. 이러면 농림부, 뭐, 예. 여기 미래창조과 이런 부처에서. 네. 그렇죠. 예. 그건 부처급 예. 아. 국유기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지방에 속하는 국유기업이 있어요. 예. 그럼 지방급이에요. 네. 뭐 성급 네. 국유기업. 예. 그걸 자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요. 예. 이렇게 세 개 등급으로 나눠요. 네. 그럼 중앙급 제일 높은 등급이죠. 네. 근데 이 엔티파의 주주가 중앙 국유기업들이 주주로 들어왔어요, 지금. 네. 그게 한국 말하면 국민연금, 네. 중국 말하면 사회보장이사회, 네. 그리고 태평양보험, 네. 중국 인민생명보험. 네. 중앙급이에요. 네. 얘네들 주주로 들어왔다고요. 아, 국유 기업이. 네. 그래서 결론 내리면 엔티파에서 이미 중앙기업이 된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첫째 포인트. 재밌네. 두 번째 포인트는 지난번 제가 나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Who are you? 예. 정체가 뭐냐? 네, 넌 네. 테크냐, 예, 예. 금융이냐 금융, 이랬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그 규제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작년 초부터 11월 초부터. 반독점 규제 예, 말씀이죠. 반독점 규제라든가 인터넷 대출 규제, 인터넷 온라인 은행의 규제, 네, 상업은행의 온라인 업무 규제에 쫙 나왔어요.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알리페이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예금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리페이 같은 걸 통해서 자산관리 상품을 구매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텐센트페이하고 알리페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가 텐센트페이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게 웨이챗 이게 지금 텐센트페이거든요. 여기 네. 웨이챗페이라고 이래 있어요. 예. 이거 쓰는 여기 지금 제가 돈 다 써가지고 이게 연구내가지고 얼마 없는데 이 지갑이 이렇게 있어요. 지갑. 네. 그럼 여기 미니 펀드라고 보이시죠? 예. 그래 미니 펀드에 이것도 하나의 그 머니마켓 펀드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산관리라고 있어요. 웨어스. 네. 여기 들어가면 그 자산관리 상품을 증권사별, 보험사별, 자산회사별 다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그 매니저먼트의 그 과거 성적도 쫙 보여줘요. 네. 근데 거기서 이래 보고 예. 여기 다 있잖아요. 원재 리스, 이래 안전한 자산운용, 찐제 리스는 공격적 자산운용. 네. 이렇게 쫙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원재 이게 안전한 자산운용인데 여기 들어가면 보험 유형, 채권 유형, 화폐 유형, 증권사 상품 쫙 있어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자산 관리하는 자산도 거죠. 펀드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주식도 살 수 있는 저 거예요. 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근데 하죠. 앞으로 이거 못하게 하게 되는 네네. 거죠. 아. 이미 규정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예금 업무, 자산관리 업무를 못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엔티파이낸셜이 작년 상장 전에 그 IPO 시가총액이 IPO가 당시에 22,000위안. 네. 그 말은 여기 돈으로 6을 나누면 3, 6, 28, 한 360조 돼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엔티파이낸셜 지금 그 가치가 한 50% 떨어졌어요. 네. 11,000위안 정도. 예. 네. 그러면 그것도 좀 높게 본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천억 위안. 그거밖에 안 봐요. 왜냐면 지금 이런 업무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의 지금 중형 은행들의 몸값이 한 2천억 위안이에요. 네. 중형 은행들 몸값 정도로 보면 2천억 위안 정도. 네.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그 구간을 그러니까 이제 위안화로 한 11,000억 위안 네. 하고 아까 2천억 위안 사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럼 거의 10분의 1로 떨어진 셈인데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봐야 되죠. 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뉘앙스가 묘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네. 중앙기업이 되면 몸값이가 또 높아지면 좋잖아요. 네. 또 IPO 시키기도 하니까 봐야죠. 우리가 이거 봐야 돼요.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그 엔터그룹은 말하자면 인민은행이 이제 지위를 받는 네. 그 금융지주회사로 바뀐다 이런 이제 네. 뉴스를 보면은 네. 테크 기업으로서의 성격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그 IPO를 해주는 겁니까? 어디 그래서 이제 못하는 건지. 지금 그 점일로 그 부은행장 이런 사람 말하는 걸 보니까 지금 아직도 그게 안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정부의 이 법적 규정에 따라서 지금 구조조정 마치는 대로 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테크는 테크, 네. 금융은 금융 네. 이렇게 정리시키겠다는 거죠. 네. 네. 분리한다는 네, 얘기예요. 네, 결국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몸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원래 텐센트보다 더 많았는데 네. 지금 텐센트가 9,500억 달러, 알리바바가 7,000억 달러로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네. 그럼 텐센트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의 사례를 보면서 네. 나름대로는 좀 정리를 그렇죠. 하겠네요. 정리해야죠. 예.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어떤 방향성은 나온 셈이네요. 예,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못하게 하면 너무 답답해요. 네. 앞으로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어. 저는 이게 너무 편하거든요. 네. 여기서 다 하잖아요. 예. 들어가서 거기 그 매니저먼트 그 과거 데이터도 쫙 다 보고 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도 하고. 음.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깊게 보면 문제가 뭐냐 기득권 싸움이에요. 네. 뭔지 알겠죠? 네. 중국의 전통 은행들하고 네. 인터넷 새로운 플랫폼 ICT 빅테크 기업들 간에 우리 혼자 먹던 걸 내내 뺏어갔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알겠죠? 예. 그러면 예.
기득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미국에 대응하려면은 네. 이런 첨단 기술이나 네. 이런 새로운 어떤 금융 기법 이런 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반대로 가는 느낌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칭화 유니 디폴트 또 나오더라고요. 즉 중국이 기대 그런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이 지금 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미국을 따라잡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 것인가요, 보시기에? 근데 반도체는 지화윤이 그룹, 뭐 베이다방정, 네. 뭐 중국의 대형 중앙급 국유 기업들이 파산했잖아요. 네. 거기에는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중국 기업들이 암적인 문제가 있어요. 암. 중국 경제에는 암이 있어요. 암. 네. 그래서 암이 해결 못하면 중국도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길게 안 풀고 반도체만 말하면 그렇다 해서 중국의 반도체가 굵기가 안 되냐는 다른 문제예요. 아. 그래서 칭화유림의 자회사로 있던 YMTC가 우리가 창장 춘추라고 하는데 장강 메모리 걔네들은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펀드가 여러 개 만들어졌잖아요. 네. 주로 투자하는 게 파운드리예요. 네. 제조 쪽. 그래서 SMIC라 예. SMIC가 지금 7나노미 할 수가 있잖아요. 예. 7나노미까지 왔어요. 맞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굵기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오랫동안 장기 투자가 돼야 되고요. 네. 근데 이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인력. 예. 그래서 한국의 삼성전자도 TSMC를 먼저 그 14나노면서 먼저 올 수도 있는 이유가 량멍숭이라고 그 SMIC 지금 사장으로 있는 사람이 한국 삼성전자에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굵기가 뒷대 아니냐는 자본 이런 거 빼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MC 7나노미 오는 것도 그 량몽송 때문에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작년에 내분이 있어서 네.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어제도 안 떠나기로 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7나노미까지 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굵기 되냐 안 되냐는 사람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냐 안 하는 그 사람이 있냐 없냐예요. 네. 그럼 이거는 사람 싸움이에요. 인재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펀드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한국이 잘하는 영역이에요. 파운드리하고 메모리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 문제지 오게 돼 있어요. 아. 빨리 오나 천천히 오는 문제일 뿐이에요. 네. 특히 또 미국이 저 때리니까 꼭 와야 돼요. 네. 안 오면 이게 우리 중국말로 하면 가버즈지 그러니까 목을 조리는 기술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올 거예요. 작년에 보면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럽이 굉장히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중국은 완만하게 갔고 네.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주제예요. 이게 전기차 있잖아요. 네. 작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엄청 커졌거든요.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다가 작년에 유럽이 굉장히 커진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법규 때문이에요. 네. 유럽에서는 2035년에 이제는 석유 자동차 하나 더 쓰면 안 돼요. 네. 완전 폐지예요. 2035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2035년에 50%만 대체하면 돼요. 예. 그리고 중국은 보조 지원 정책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유럽은 더 확대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회사 다 유럽을 갔어요. 그렇죠. 네. 이제 거기 빨리 성장 다 한국 기업도 있고 중국 기업도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중국의 그 寧德스다, CATI 이런 회사 네. 다 들어갔어요. 한국의 네. 삼성 저기 배터리 다 갔잖아요. 네. LG도 가고. 그러니까 걔네 잘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규제 환경 때문에 전 세계 잘하는 애들이 거기 다 갔어요. 네. 그러니까 확 커진 게 있고요. 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에 플레이어들이 달라요. 플레이어. 네. 유럽의 플레이어들은 전통 자동차 강자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폭스바겐이라든가 그 유럽의 르노, 아니 프랑스의 르노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 정통 애들이 놀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애들이 놀다 보니까 빨리 갈 수가 빨리 있죠. 가는, 예. 근데 중국은 신생 기업들이 해요. 벤처 기업들이 해요. 네. 예. 벤처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네. 근데 소비층도 달라요. 유럽은 중장년층이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써요. 네. 바꾸는 차원. 네. 예. 근데 중국은 젊은 애들이 했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소비층이 다르죠. 아, 소비층이 다르군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중국은 시장이 커요. 31개 성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별로 다 수요가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벤처 기업이 섹시한 테슬라 같은 모델로 승부했다면 이제는 중국이 지금 전기자동차가 우리 원화로 500만짜리가 나왔어요. 네. 원화로 500만. 네. 이런 게 삼선 도시에 쫙 깔릴 거예요. 그럼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는 유럽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많으니까. 오히려 잠재력은 중국이 훨씬 더 커요. 네. 올해는 전기자동차 올해는 쪽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가격만 맞으면 가성비. 네. 두 번째, 중국이 훨씬 앞으로 더 빨리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스마트 전기 자동차다 해야 돼요. 자율주행.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그게 핵심이 소프트웨어예요. 예. 빅데이터예요. 예. 유럽은 중국이 읽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아, 데이터에서. 네. 네. 데이터하고 소프트웨어, 자동 제어는요. 네. 그러니까 이 테슬라 방향 쪽은 유럽이 라쿠예요. 네. 유럽 버전이 테슬라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만 비교하면 그런데 네. 앞으로 미래 전기 자동차 흐름이 이쪽이라는 거지. 아. 근데 이쪽은 중국이 더 강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다 벤처 기업이라는 거지. 중국, 유럽은 전통 애들이라는 거지. 네. 근데 이 싸움에서는 얘네들이 이기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 문제를. 데이터를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벤처 애들이 또 되게 네. 섹시한 개념으로 순발력이 끌고 가는 좋죠. 거죠. 예. 예, 예. 그 지금 올해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8%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뭐 중국 주식 시장도 커질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이제 중국 주식 시장 올해 이제 전망하고 또 그 중에서도 어느 섹터가 또 좀 유력해 보이는지 좋을 네. 것 같은지. 그러니까 2018년이 주식 시장이 50% 넘게 떨어졌어요. 네. 중국 주식 시장이. 예. 그래가 2019년에 한 20% 회복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또 한 30%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거의 2018년 그걸 다 본전. 네. 봤어요. 네, 네. 자, 지금도 시작인데 예. 근데 작년에 언론 주식들 보면 우리가 중국 표현으로 구조적 장세라고 해요. 구조적 무슨 오를 애들만 올랐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올랐냐면 신재생 에너지 쪽. 네. 그리고 소비주, 특히 네. 뭐 술, 네. 뭐 태주와 장난 아니었죠. 그렇죠. 뭐 술. 아, 예. 그리고 미래 산업 쪽, 네. 뭐 우리가 바이오라든가 신기술 쪽이라든가 특히 자율자동차 이런 쪽, 네. 뭐 이런 섹시한 쪽, 네. 성장주 예. 이런 애들만 올랐어요. 예. 그럼 올해는 어떻게 작년하고 다를 게 뭐냐? 아까 말 유동성 계속 풀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성장주는 올라갈 건데 네. 작년만큼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작년에 30% 올랐잖아요. 네. 그 전에도 25% 어떻게 매년 이렇게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많아서 15% 이내 네. 성장주 이 공간은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 다른 게 올해는 조금 그 가치주들을 좀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 가치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구조적 장세 걔네들은 계속 갈 건데 작년처럼 작년은 그냥 사기만 하면 다 올라갔어. 네. 작년에 사람들 착각하면 작년에 돈 번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이래. 와, 내가 주식 잘하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잘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커졌다. 다 돈 벌었어요. 예. 다 벌 때 번 거는 번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올해는 성장주들에도 거기서 잘하는 애만 올라갈 거예요. 네. 이제는.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막 올라가는데 올해는 섹터 때문에 올라가는데 올해는 네. 분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 잘하는 애만 올라갈 거예요. 첫 구분이 번째, 된다. 성장주는 예. 잘하는 애만 올라갈 거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펀더멘탈이 좋은데 그동안 소홀히 됐던 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던 산업들, 여행이라든가 아. 그렇죠? 예. 우리가 그 경기 민감주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이 여기서 실적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네. 얘는 작년까지는 기업들이 버텨요. 아, 1년만 참으면 코로나 끝나겠지? 근데 지금 올해 1년도 안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올해는 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남은 애들은 엄청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이런 애들,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배당이 좋으면서 실적 좋은 애들이 올해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예. 왜냐면 주식은 항상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끝날 때 올라갈 수 있는 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거기서도 좀 실적이 좋은 애들, 네. 그런 애들을 좀 잘 보면 작년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좀, 좋다. 예, 예. 예. 자, 오늘 그 안유아 교수님 그 명 강의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